계속 강의하겠습니다. 페리티를 블록 데이터에 적용해서 이제 가로와 세로 데이터에 대해서 페리티 체크를 적용을 해서 에러를 검출해내고 그 위치, 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한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이 병렬 페리티 체크죠. 이 같은 경우에 가로 세로를 전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가로의 1의 개수, 이제 이건 짝수 페리티로 한 거죠. 가로를 보면 여기 이렇게 파란 부분 1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여기는 에러가 없다. 그죠? 세로로 체크를 해보니까 세로도 1이 네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를 이렇게 체크를 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 줄 같은 경우도 보면 1이 짝수개죠. 세로로 또 이렇게 체크를 해봐도 여기도 1이 짝수개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여기에 가보니까 이 열은 1의 개수가 홀수예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인가 이렇게 다른 데도 이렇게 쭉쭉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1의 개수가 홀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봐도 이제 1의 개수가 짝수고 여기도 1의 개수가 짝수입니다. 여기도 1의 개수가 짝수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가 보니까 1의 개수가 홀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어느 비트인가가 여기에 있는 어느 비트인가가 에러라는 거죠. 이 행위. 근데 그걸 이제 세로로 체크해 들은 거예요. 세로로. 여기도 1의 개수가 짝수고 여기도 1의 개수가 짝수고 이게 짝수인데 여기에 보니까 1의 개수가 그죠? 여기 가 이제 1의 개수가 홀수다라는 거죠. 여기 그죠? 여기 홀수다. 그래서 요 비트가 잘못됐구나 해서 이런 식으로 병렬 페리티 블록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페리티를 적용하면 이렇게 페리티 체크도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러 검출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 에러를 검출하기 위해서 송신 시스템이죠. 송신 시스템에 이제 그 내보내는 그죠? 거기에다가 페리티 발생기를 달고요. 여기다가 페리티 비트 발생기를 송신 디지털 시스템에 달아주고 그 다음에 수신 디지털 시스템에다가 이거는 이제 전송 솔로 채널이죠. 전송 채널이고 에러 검출기를 여기다가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페리티 발생기, 페리티 검출기를 구성해서 그 출력을 보고 에러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그러한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서의 페리티 비트를 이용을 하는 에러 검출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에러 검출뿐만 아니라 에러를 정정하는 코드인 해밍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해밍 코드는 해밍 코드를 이용을 하면 에러를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 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8비트씩 사용합니다. 8비트.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갖다 1바이트라고 하죠. 이진수 8개를 가지고 일을 해요. 이진수 8개. 그러니까 비트로 그 하나의 디지트가 하나의 비트를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디지트라고 하는 건 0 아니면 1이죠. 0 아니면 1인 그 디지트 8개씩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 디지털 시스템의 가장 총괄하고 할 수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 8개씩 처리를 한다. 근데 해밍 코드를 사용을 하면 그거 외에 추가 비트가 좀 필요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데이터 비트가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데이터 비트죠. 그 다음에 페리티 비트가 있어요. 해밍 코드에서는 데이터 비트와 페리티 비트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식은
요 식이 있어요. D는 어디서부터냐? 2에 P의 마이너스 1성 마이너스 P 플러스 1부터 그것보다 이제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는 거죠. P는 페리티 비트의 숫자고요. D는 데이터 비트의 숫자예요. 자, 그래서 그 식을 적용하면 페리티 비트의 수가 페리티 비트의 수가 4라고 한다면 그 D는 5보다 크고, 이제 뭐 이렇게 해밍 코드 적용시키는 해밍 코드를 적용시키는 것들은 말이에요. 이따가 사례를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바로 뒤에 이제 적용 사례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비트 개수가 5개 이상 11개 이하일 때 페리티는 4개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그래서 페리티 비트의 위치는 앞에서부터 페리티 비트의 위치가 또 정해집니다.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런 식으로. 그래서 1, 2, 4, 8, 16 이렇게 페리티 비트의 위치도 이렇게 정해집니다. 데이터 비트는 나머지 위치에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D가 데이터 비트를 말하고요. D가 데이터 비트를 말하고, P가 페리티 비트의 위치를 말합니다. 비트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기호로 나타내는데, P가 페리티 비트의 위치들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주냐? 뭐 그 페리티 비트하고 데이터 비트에다가 페리티 비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냐? 전체 보내는 전체 보내는 코드에 해밍 코드는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P1의 영역을 계산해 줄 때 또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P1, D3, D5, D7, D9, D11. P2의 영역은 P2, D3, D6, D7 이런 식으로. P4의 영역은 D5, D6, D7. 요거는 이제 요거는 에러 검출어는 해밍 코드에서 P1, P2, P4, P8의 영역은 이 표는 이제 우리가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밍 코드를 구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8비트 데이터의 에러 정정 코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에러 정정 코드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P1은 아까 그죠? P1 영역은 D3, D5, D7, D9, D11이라고 그랬죠. 그죠? D3, D5, D7 그거에 대해서 익스클루시브 연산을 해주고요. 익스클루시브 연산을 해준다. P2의 영역은 D3, 그 다음에 D6로 가네요. D3, D6, D7, D10, D11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연산을 해줍니다. 이거는 지금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이제 에러를 검출할 뿐 아니라 정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페리티 비트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에러가 있는지를 보고 에러를 이렇게 수정해주는 그렇게 하기 위한 이제 연산 방법. P4는 어떻게 정한다고 했죠? P4는 D5, D6, D7 그리고 D12를 익스클루시브 연산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D3 이렇게 하고 페리티를 이렇게 이제 박아놨을 때요. 그래서 요 위 이 공식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P1, P2, P5, P8의 영역을 이렇게 연산을 해주면 1110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에러라는 거예요. 다 0이 돼야 되거든요.
전부 다 에러가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아까 그렇게 연산을 해서 생성된 페리티들입니다. 이것이 생성된 페리티들이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전송된 데이터는 해밍 코드에서 이러한 값이 이제 전송이 되어 왔어요. 전송된 데이터는 여기 글씨가 너무 작네요. 이게 어떻게 키우지? 수정인데. 자, 요게 이렇게 전송되어 왔고 아까 그 우리 계산식대로 계산을 하면 0, 1, 0, 1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검사된 페리티를 그래서 모든 페리티가 0이면 모든 이 페리티가 0이면 에러가 없다는 거고요.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에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0, 1, 0, 1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P8, P4, P2, P1 순서대로 정렬을 했을 때 페리티를 그러니까 0, 1, 0, 1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에러가 발생인데 결과가 0, 1, 0, 1이니까 에러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어떤 게 에러냐 그거를 이제 수정해 줘야 되잖아요. 바로 이 얘가 지정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에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리티 0, 1, 0, 1은 10진수로 바꾸면 5거든요. 그러면 보내온 거 원래 보내온 거 하나, 둘, 셋, 넷, 5개, 5번째 얘를 0으로 바꿔주면 얘가 에러라는 거예요. 보내온 데이터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5번째, 5번째에서 에러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밍 코드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해밍 코드는 해밍 코드를 사용을 해서 하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정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것이 해밍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해밍 코드의 재미있는 그래서 방금 여기처럼 페리티 발생한 것이 0, 1, 0, 1인데 그것을 10진수로 바꾸면 5고 5번째 보내온 그 코드 중에 5번째를 이를 0으로 교정해 주면 된다라고. 해밍 코드의 이러한 재미있는 기능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의 그 원래 말 뜻은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거죠, 그죠? 아스키 코드는 미국에서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코드인데 미국의 표준 코드인데, 그러니까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는 코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게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라는 거예요.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 교환용 미국 표준 코드다. 이렇게 밑에 뭐 풀어놨네. 미국 국립표준연구소가 제정한 정보 교환용 미국 표준 코드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총화인 컴퓨터에서 컴퓨터는 또는 디지털 시스템은 모든 디지털 시스템은 어떻게 일을 하냐? 0과 1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니까 0과 1의 형태로 된 그걸 사실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0과 1의 형태로 된 데이터. 0과 1로 된 값, 0과 1로 바꾼 그 값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이진수잖아요. 이진수니까 숫자죠, 그게 숫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자연 시스템이나 인공 시스템에서는 신호가 발생한다 그랬고요. 그 신호 사실 그 신호는 어떤 신호를 어떻게 수치로 이렇게 만드느냐 하는 거거든요. 수치. 신호를 갖다가 수치로 바꿔줘요. 수치로 바꿔줘요. 그 수치가 이제 십진수인데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그 수치를 다 이진수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개념이죠. 그게 다 수. 그런데 우리가 그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그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측정치가 되는 거죠. 측정치. 근데 사람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싶어요. 사람에 관한 일들. 사람과 관련된 것들은 숫자로만 그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숫자로 되지 않은, 그러니까 문자로 된 것들도 처리하고 싶다. 근데 컴퓨터는 계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진수 또는 16진수 이렇게 숫자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시스템 또는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숫자만 인식한다. 숫자로만 표기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디지털 시스템은 이진수로 표현된 것들 또는 16진수로만 표현된 것들만 얘는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숫자로만 된 것들을 인식하는 디지털 시스템에다가 문자는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문제거든요. 문자는 어떻게 처리할까? 문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숫자 외에 문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그죠? 숫자만 인식하는 컴퓨터로 하여금 또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하여금 문자도 인식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고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력하는 거는 입력 보통 장치가 키보드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건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거든요. 근데 키보드라고 하는 것은 숫자도 넣을 수 있고 문자도 넣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숫자와 문자를 넣는데 그거를 CPU는 문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진수를 가지고 문자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릿수가 그 디지털 그 이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건데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8개네, 그죠? 여덟 자리, 8자리. 2의 8승이면 2의 8승이 얼마예요? 그래서 128가지의 문자를 표현 가능하고요. 이 8자리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페리티 자리고요. 이걸 존이라 그러고 디지트. 그래서 아스키 코드의 구성은 페리티 비트 하나에다가 존 비트 3개에다가 디지트 비트 4자리. 그래서 영문자와 숫자를 여기도 숫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진수로 나타내는 그냥 컴퓨터가 알아보는 그 숫자하고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는 둘 다 같은 숫자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 아스키 코드에서 나타내주는 숫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다른 개념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위한 숫자가 있고 그냥 나타내기 위한 숫자가 있거든요. 계산하기 위한 숫자는 이제 연산에 동원되는 그러한 숫자죠. 연산에 동원되는 그런 숫자죠. 그다음에 그냥 그 나타내주기만 하는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번지수 같은 경우, 주소에서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수 이런 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나타내주기만 하는 것이지, 그죠? 여러분들의 학번 같은 경우도 그냥 나타내주는, 표시해주는 숫자이지, 그거는 연산하기 위한, 계산하기 위한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에서 나타내주는 거는 바로 그냥 그 보여주기 위한 숫자도 있어요. 보여주기 위한 숫자.
나타내주기 위한 숫자. 그 뭐 번지수, 아파트 동호수, 그다음에 뭐 학번,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을 나타낼 때는 연산하기 위한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야스키 코드상에 있는 보여주기 위한 숫자,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문자, 사람이 인식하는 것들이 이게 사람이 인식하는 것들을 사람이 인식하는 것들에 대한 문자나 숫자에 대한 그 코드, 해당 코드. 그 코드는 컴퓨터가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줘요. 표시 출력해주기 위해서 저런 코드 체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표준 아스키 코드가 있고요. 표준 아스키 코드가 있고 확장 아스키 코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아스키 코드는 이제 영어만 이렇게 쓰죠. 영어하고 숫자, 영어하고 숫자, 영문자 체계하고 영문자 체계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장 아스키 코드는 이제 이런 거는 독일어, 이건 뭐 이건 불어죠. 이것도 불어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리스어, 헬라, 이제 그리스어죠, 그리스. 그래서 확장 아스키 코드는 영어 외의 문자, 영어 외의 문자들도 나타내주기 위해서 확장 아스키 코드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표준 아스키 코드는 영문자와 그죠? 영문자, 그다음에 특수문자, 그다음에 숫자 이렇게 돼 있고 확장 아스키 코드는 좀 더 다양한 이제 언어 그런 것들도 표시해주기 위한 그런 숫자 코드입니다. 표준 BCD 코드는 6비트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 그래서 최대 64가지 문자까지 표현한 코드로 표준 BCD 코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를 가장 많이 쓰고요. 표준 BCD 코드라고 하는 것도 문자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표준 BCD 코드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에서 만약에 표준 BCD 코드가 적용된 컴퓨터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이 키보드 A를 눌렀을 때 컴퓨터에게는 그 메모리와 CPU에게는 요 값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또 그걸 갖고 있다가 컴퓨터가 그걸 처리했다가 이런 값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에다가 A라고 표시를 이제 보여주겠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할 때 사람과 컴퓨터가 서로 이렇게 전환해서 인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자 부분이라고. 자, 이거는 대형 컴퓨터 익스텐디드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 인터체인지 코드라고 해서 대형 컴퓨터나 IBM 계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8비트 코드, IBM에서 개발한 거. 그래서 256가지 문자 코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숫자, 영숫자, 영문과 숫자 코드라고 하는 거죠. 영문과 숫자 코드. 자, 코드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만약 소문자 A를 치면 이제 이런 값이 여기 그죠? 요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6진수일 때 이렇게 나타내는 거하고 2진수일 때. 자, 이제 그 유니코드가 나왔죠. 유니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니코드. 아스키 코드의 한계가 있어요. 아스키 코드에 이제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스키 코드가 보여준 어떤 코드 값을 보면 이 정도거든요. 이게 서유럽 문자들이죠. 대부분 서유럽 문자들 정도까지 가는데 이제 뭐 동아시아 우리 한글이죠. 한글로 나타나요. 아프리카 문자 뭐 동남아시아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 처리하는 기술이 우리나라 만약 이제 뭐 제가 지금 기획하는 저한테 이제 그 들어온 지금 외부 기관에서 뭐 어떤 연구를 하자고 하면서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가지고 빅데이터 처리 기술 뭘 좀 같이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뭘 하냐면 전 세계 한류의 어떤 동향을 좀 실시간으로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하느냐고요? 예, 하죠. 하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한 곳과 이제 직접 또 컨택을 했어요.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대기업이 또 같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의 임원진들하고 연락을 해서 뭐 어떤 정보 처리를 많이 경험을 해본 대기업에다가 했는데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문화 트렌드 또 어떤 문화 시장에서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어떤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어떤 문화 동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상업적 가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무슨 뭐 기획사라든지 또는 뭐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수많은 빅데이터 소스들이 있죠. 뭐 음반 판매량, 그 영화 티켓 어떤 그 양이라든지 또그 객석 점유율 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 총괄적으로 실시간으로 또 SNS 상에서 무슨 뭐 그 아카데미상 후보로 미나리가 몇 번 언급되고 있느냐, 북미 지역에서 얼마나 언급되고 있느냐, 뭐 유럽에서 얼마나 언급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 가공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게 상당히 돈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왜 중요한가? 현재 뭐 버마에서 일어나는 그 민주화 시위에 한류 문화가 깊이 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BTS의 그 팬클럽, BTS 팬덤 그걸 갖다가 특정 고유명사로 부르더라고요. 아미라고. 그래서 버마 민주화 시위가 조직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데 걔네들이 어떤 조직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냐? 그 BTS 팬덤인 아미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영향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개혁 또는 정치 성향, 그 나라의 역사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한류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뭐 BTS가 전하는 어떤 뭐 메시지가 있잖아요. 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뭐, 응? 또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듣고 현지 젊은이들이 그게 좀 각성을 했다. 그래서 의식 개혁에 영향을 줬다. 또 한 가지는 시위 현장에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연락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미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 어떤 시위대의 어떤 결속력, 시위대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는 그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정보 처리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영문과 한글 기반으로만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마어로 된 데이터 처리를 지금 난감히 하고 있다는 거죠. 동남아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국어가 성조가 있다고 그래서 중국어 성조 때문에 중국어 되게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중국어에는 성조가 뭐 그 네 가지가 있죠. 응? 성조. 그죠? 같은 마라도 마가 있고 마가 있고 마 뭐 이런 게 다르고 그거에 따라 뜻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언어 어떤 언어에는 성조가 13가지다. 성조가 뭐 9가지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 처리에 있어서 영어 숫자 또 그게 좀 확장돼 가지고 서유럽 문자
뭐 이 정도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문자들을 디지털 처리, 디지털 코드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요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출연한 것이 유니코드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유니코드다. 유니코드 컨소시엄이 만들어졌어요. 컨소시엄 만들어서 IBM이나 노벨, 이건 이제 네트워크 회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 운영체제 만든 거죠. DC 뭐 이게 델 아닌가? 하여튼 애플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유니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가지 32, 16, 8 이렇게 세 가지 기본 코드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 유럽, 동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주요 언어들이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니코드로는 유럽, 중동, 아랍어 같은 경우, 유럽, 중동, 아시아 거의 대부분의 문자를 다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만 개 이상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베트남어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자 아시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 7만 개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두 표시라든지 수학 기호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유니코드는 계속 확장이 가능해서 이러한 새로운 문자들을 이제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체계로.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시스템에서 유니코드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글 코드는요, 영어는 8비트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한글 코드는 16비트를 사용하고 조합형과 완성형으로 분류가 되고요. 한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합형이 맞죠. 한글 특성상. 그래서 그 완성형,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윈도우즈 95가 처음에 나왔을 때요. 윈도우즈 3.1과 도스를 쓰다가 예전에는 도스를 깔고 컴퓨터에다가 도스를 깔고 다시 비주얼하게 쓰기 위해서는 도스 위에다가 다시 한글 윈도우 3.1이라는 걸 다시 또 인스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 3.1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요. 도스 깔고 윈도우 3.1을 다시 또 이렇게 깔아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윈도우 95가 나오면서부터 지금 윈도우 10이죠. 10 나오고 윈도우 95 나오고 윈도우 98 나오고 윈도우 미라는 게 나왔었고 윈도우 프로페셔널 나왔었고 윈도우 XP 나오고 윈도우 7 나오고 윈도우 8도 있었나요? 윈도우 지금 10까지 이렇게 OS가 쭉 됐는데, 처음에 윈도우 95 할 때 한글을 조합형으로 해야 된다라고 뭐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성형으로 해가지고 그때 말이 좀 많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문화나 한국의 어떤 한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뭐 제국주의적이다, 지들 마음대로 하냐, 이런 여러 가지 얘들이 많았습니다. 한글 코드는 우리가 한글을 나타낼 때는, 영어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8비트로 이렇게 영어하고 숫자는 8비트로 처리하는데, 한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16비트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다. 그 정도 알수면 돼요. 그러니까 8비트는 1바이트잖아요. 그죠? 8비트는 1바이트고 16비트는 그러니까 2바이트죠. 그러니까 디지털 시스템 컴퓨터에서 영어와 숫자를 나타내는 데는 이제 8비트 단위로 처리를 하고 나타내주고, 한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16비트로 처리한다. 여기까지 알면 되겠습니다.